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그 당나라 군사제도의 이제 변화 과정,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따로 정리한 그 내용을 심화교재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심화교재 내용을 이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심화교재에, 잠깐만요. 전환이, 자, 그러면 심화교재 내용을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심화교재 그 264페이지 펴보세요. 264페이지. 자, 당나라 군사제도 이제 그 초기의 중기, 그러니까 보병제에서 모병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 내용을 좀 볼게요. 예전에 한번 관련되고 핵기제와 관련돼서 학기제 그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자, 초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부에 이제 소속된 병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병일치, 개병제, 균전제 기반을 통해 성립을 했고요. 그래서 장안의 위부, 전국의 조충부를 이제 두고 용감한 농민들을 선발해서 이들 각종 세금의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죠. 여기 보니까 좀 약간 오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거기 잠깐 서브노트 가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맞긴 맞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장안인데 다시 볼게요. 제가 착각했어요. 예. 자, 하여튼 장안에 위부를 두고 정부의 절충부를 둬서 그 당시 용감한 농민들 선발 이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이제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제 운영이 됐고요. 군대를 가는 동안에는 이제 세금하고 요역이나 이런 것들 면제받는 거죠. 자, 그리고 절충부에 소속된 부병들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순병을 정해서 장안의 위사가 되거나 변경 방위기구인 진수 등에 가서 3년간 방위로 근무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그 아까 이제 언급 진하고 수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이거 좀 설명할게요. 진은 조금만 이제 병방에 이제 치다 그 진치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지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피를 여러 진들을 이제 통과하는 것이 수예요. 수. 수. 그리고 이 수를 뭐냐면 통과하는 부가 도독부고요. 그리고 도독부 몇 개를 통과하는 게 도부죠. 그러니까 도부, 도독부, 수, 진. 그래서 최말단 방어기구를 수와 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당 초기 때 군사 방어 체제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결과 이제 보면 그 당시 이런 부병제를 통해서 위직남북 시대 귀족세력과 지방간이 장악하고 있는 군사권을 아까 중앙으로 해소했고 그래서 당의 통일제국의 군사적 뒷받침을 했다. 그러면 이때 당나라 초기 때는 무조건 다 부병제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 일부 모병도 존재를 했어요. 근데 그 모병이라는 게 그냥 일부예요. 일부 모병이고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이렇게 부병으로 방어도 하고 저기 병방도 하고 출정도 하고 그 다음에 위사 역할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병제의 문제점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 특정한 지역에서만 집중돼 있죠. 특히 경조부, 태원, 한남 같은 강북 지역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절충부가 거기에 이제 농민들 부담이 컸고 특히 이제 정부는 본적지주의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한번 그 본적이 있는 곳에는 다른 곳에 이주를 못 시켜요. 근데 이거 원칙은 있지만 이거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강남 이주가 많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부병의 경제에 기반이었던 균전제가 붕괴됐고요. 그리고 부병의 복무 시 조용조 조세만 이제 면제받을 뿐 모든 비용은 아까 이제 자가 부담이었죠. 근데 이 자가 부담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 군전을 맡아봤는데 균전제에서 경제 기반이 없어지니까 군대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병제에서 모병제 넘어가는 가독의 시기가 있어요. 갑자기 넘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가독이 이제 시기를 거쳐가지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좀 볼게요. 이 중앙군과 이제 뭐냐면 변경방위 예, 이렇게 두 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방군하고 먼저 중앙군을 볼게요. 중앙군. 자, 중앙군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학기병 제도가 형성됐어요. 학기병.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현종 때 장현을 건의를 해갖고 실시한 학기병 제도인데 요거는
부병과 모병이 플러스 되는 거야. 그래서 비노를 중심으로 가난한 호를 중심으로 해서 건장한 농민을 선발해서 훈련하고 일체 부역을 면제받는 거야. 예. 이게 이제 부병을 바탕으로 하지만 모병적 성격도 같이 있다. 돈은 주지 않지만 부역을 면제받는 거야. 예전에 조용조용 면제했는데 이제 각종 잡센이 여러 가지 생을 다 면제해줘요. 예. 그래서 27년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련된 근거를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855번 줄을 볼게요. 학기제는 연 2회 또 1년 1회 1개월씩 경사복무를 의무하고 12만으로 형성되었다. 예, 학기제를 모병제로 보기는 하지만 대상이 비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충적 성격을 보는 것이 편히 나을 것 같다. 강제중국사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병제와 부병제 요소를 같이 이제 합쳐놨다. 당시 부병제 회의로 유병이 무력화되고 중앙의 군사적이죠. 그리고 또 도망자가 너무 많아 번성하는 모병으로 위사의 임무를 바꾸도 건의하였다. 그래서 개헌 11년에 12만 명을 모집한 학기라고 이제 불렀고 2년 후에 12일에 설치하고 그 학기병을 그 당시 건장한 농민만 뽑아서 훈련을 습득시키고 일체의 부역을 면제했다. 오로지 수도 경비만 이제 담당했다. 뭐 돌아가면서 뭐 수도 경비 외에도 예전에 부병처럼 방위하고 진술 경비하고 그런 것들이 안 하고 이제 수도 경비만 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학기병은 중앙에 이제 신체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여기 가도기 시기 때의 병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학기병 제도 외에도 북안 군군이 있어요. 군군이라는 중앙군, 황실 지키는 부대. 그러니까 중앙군 중에 친위 군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북아군군으로 이렇게 전담했는데 요거는 거의 모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업군 이제. 예. 그 다음에 변경 방비를 볼게요. 변경 방비를. 자, 이때 이제 진수 대신에 군진으로 바뀌어요. 진수가 이제 군진으로 바뀌어서 또 군진을 이제 통과하는 것이 변진이라고 해요. 이 군진을. 그래서 진수가 아니라 군진으로 바뀌고 이게 변진이 이제 뭐냐면 통과됐다. 이 변진의 최고 사령관을 절도사라고 하죠. 이게 당나 현종 때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10명의 절도사를 줬죠. 변경에. 근데 이 절도사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당률에 없는 간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의 범종이라는, 그러니까 절도사라든지 그 밑에 있는 군인들 자체가 당나라의 율령이 아니라 율령 밖에 있는 그런 사직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 율령 체제 붕괴를 또 알아주는 거죠. 자, 이건 첫째 모병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군대 종류를 보면 그 건화제가 또 운영했는데 절도사 군인들을 보면 전화는 이제 그 병방 직업 군인들 장정 건화에서 이제 장기 복무자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운영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3년이나 2년마다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병방을 수비하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병사들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절도사들하고 같이 이제 지휘통솔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에게 충성돼서 안사의 난위의 배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건화제도 이제 운영됐다.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856번. 장정 권한은 일종의 직업군인으로서 종래 진병제의 농민병을 대신하게 됐다. 요게는 당의 병제가 동료일치 진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이 시대의 주변 이민족의侵略을 격침함으로써 이 오타죠. 격심해졌으므로 현정은 사방 요지에 절도사에 두어 대소 군진을 관찰하게 했다. 관찰을 가난하게 되었다. 그죠? 예. 자, 이에 따라 모병은 절도에 사병화되어 절도사의 충성을 하게 되었다. 예, 요 내용이고요. 자, 지방군은 이제 보면 자, 변경 방위부가 있고 또 지방을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은 지방 경비로서 운영한 단련병이 있어요. 단련병. 그래서 단련병들이 그걸 이제 주도를 해서 했고요. 단련병. 그래서 토착 지역의 분홍의 건장한 자재들을 선발해서 농한계 군사훈련을 습득시킨 다음에 그 지역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했다. 그래서 주의 자사나 그 지역의 이제 단련사
라는 간직을 둬서 단련병을 담당을 하도록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앞에서 그 부병제에서 모병제 넘어가는 이제 가독이 때 나타난 거죠. 물론 이제 변경방위 부분에서 건화제는 가독은 아니지만 일단 학기병이나 그다음 지방의 단련병 이런 가독이 때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변경방위에서 볼 때는 일찍부터 건화재단 지국 군인제가 형성이 됐고 절도사가 이들을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서브노트 들어가서 학교 교육을 볼게요.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은 6학 2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태자학, 태학, 사문학. 그래서 율학, 서학, 산학 이렇게 6학과 그다음에 홍문관, 수문관 2간호인데 태자학, 국자학, 사문학은 이제 신분별 입학이에요. 이거서 당대 귀족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남양을 동도로 해서 이것도 6학을 또 따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제도를 이제 볼게요. 과거제도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죠. 자, 보면 그 여기에서 이제 과거제도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과거 외에도 보니까 인재 선발 방식 세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과거제도 및 이게 왜 또 안 되나? 네. 과거제도 및 인재 선발 방식 이렇게 해야지 이제 좀 약간 큰 범주로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간은 음서라고 하죠. 음서라고 해서 이제 보통 귀족의 자제들이 많이 음서를 통해서 간직에 진출했고요. 당나라 같은 게 여설도 있지만 음서를 통해서 간직 진출에 그렇게 걸림돌이 없었어요. 송나라만큼 이게 한계도 없었고 재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간직 승인 방법은 그 임유라는 게 있어. 하급 갈린 윤회관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윤회관 있잖아요. 그래서 유회관을 통해서 있는데 이들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매관 매직 그리고 상부 이제 뭐 관리되게 아부를 한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되게 지방의 신흥세력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방의 신흥세력들은 형세우자 이런 과거 제도를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과거는 문벌 귀족 중심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대부분 학업 관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주로 이제 유해관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김 그래서 서리로 이렇게 활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시험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항공이야. 그 당시에는 각오라고 부르지 않고 항공이라고 했어. 각오는 예전에처럼 송나라 때 실시한 제도죠. 그래서 이때는 항공이라고 했는데 이제 각오와 비슷한 제도다. 그래서 보통 각오 제도 하지만 항거라고 그 당시 불렸어요. 자, 지방의 인재를 중앙에 예부해서 선발 항공을 했는데 일단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절차가 하나가 1차인 예부시가 있고요. 자, 예고시는 이제 항공어서 학과별 시험이죠. 수재, 명령, 진사. 기술과 명은 명법, 명사, 명서. 이게 있고 이건 법. 그다음에 이건 산술. 그다음에 이건 서예 이렇게 있죠. 자,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명경과하고 진사과고 특히 진사과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수재는 도중에 없어졌다고 했죠. 자, 1차 시험은 예부 시험에서 이제 하고 2차 시험이 있어. 2차 시험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좀 면접 시험이에요. 신언서판이라고 보죠. 신언서판. 신은 몸가짐, 언은 말투, 서는 서예, 글씨. 판은 보면 이제 이들 지방을 내할 때 보통 여러 가지 재판 업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판결하는 걸 봐요. 네, 모의 재판이라고 하고. 그래서 신언서판을 보는데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어, 자주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벌 귀족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부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이 들어와도 다 2부 시험에서 이제 뭐냐 걸려서 나가. 그래서 신분이 낮거나 그다음에 귀족 가문이 아니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대부분 문벌 귀족 출신들이 뭐냐면 합격을 해. 그러니까 완전하게 능력 중심의 어떤 과거제도는 아니었어요. 당나라 때는.
그리고 당나라 때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꼭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관리로 진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뭐냐면 가문이 높은 격이 높은 사람들이 좀 관리에 진출했고 그리고 가문이 높을수록 또 빨리 진출했어. 그래서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다. 이에 대비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송나라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 아니라 곧 관리 선발 시험이야. 그러니까 학교 가면 국가에 관리가 되는 거야. 예. 자, 과거 시험 과목은 수재는 당나라 초기 때 폐지됐고, 그게 이제 시문을 보는 진사과, 유교 경륜을 시험 명경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진사과를 더 우대시했다, 우선시했다. 물론 명경과를 이제 합격했다고 해서 특별한 차별을 받는 건 아니지만 사회 풍조상 진사과를 더 우대를 받았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송나라 때까지 계속 가요. 이게 풍조가. 자, 응시자는 되게 중앙의 육학 이간의 생도와 지방의 그 부주의 1차 시험에 합격한 항공진사, 그 다음에 항공명경,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시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예부시험 전에 또 지방에 보는 예비시험이 하나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사과가 우대를 받죠. 남북조일의 귀족은 문학, 한의는 경학, 한의는 귀족을 좀 보다 좀 낮은 한문세력들 얘기하죠. 정통이 당대에도 계속되어 귀족은 시문을 열을 올렸다. 그래서 또 당나라 때 대표적인 게 그 문학 장르가 시죠. 당시. 자, 귀족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볼 때 그 당시 그 진사과를 더 중요시 여겼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생도와 제가가 있는데 생도는 간학의 졸업생을 시험을 거쳐 관리하는 그것을 생도라고요. 이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학업 관리 정도 이렇게 했다면 보면 돼요. 제과는 이제 특별 채용 시험이죠. 당시의 특명에 따라 숨은 인재를 선발하는 제과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것은 아까쯤에 그 과거 그 당시 항공이라고 불렸던 시험이죠. 이걸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송나라 때 과거 제도와 뭐냐 비교해서 나왔고 아니 명나라 때 과거 제도 있죠. 그래서 당송 명나라 때 과거 제도가 좀 특징이 다 달라. 예, 뭐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당대 이제 경제 구조와 산업 사회, 산업 생산 발달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당의 군전제를 볼게요. 당의 군전제. 자, 당의 군전제 있는데 일단 당의 군전제 목적은 호주의 대토지 소유 억제와 농민의 어떤 생활 안정, 조용조에 의한 세수 확보, 그 다음에 토지를 받은 군전 농민의 부병을 의무를 강요함으로써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게 조용조하고 부병제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당은 군전제는 똑같이 땅을 나눠준 다음에 똑같이 징수한다. 조용조를 통해서 그리고 군대도 군전을 바탕으로 부병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전제가 붕괴되면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조용조 부용제도 자연스럽게 붕괴된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밑에는 군전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좀 체계적이지 못해가지고 제가 관련된 동영상 심화자료 내용을 좀 보고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아이고. 여기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에 적어놨던 거를 어, 아유, 저희 북의 군전제 부근에서 이게 어디지? 여기 있네요. 한참 전에. 예.
자, 당해 군전제인데 209페이지 펴보세요. 예, 심화규제. 자, 당해 군전제를 보면 여기 이제 사상적 배경으로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정정제에 보이는 왕토 사상이야. 예, 왕토 사상. 예. 그래서 정정제에 보이는 왕토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 목적은 아까 전에 호촉의 이제 대토지 소유 억제, 농민생활 안정, 조용주의 세수 확보, 부병의 의무 강요 이렇게 있고 특징은 군전 사상을 이제 바탕으로 무전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귀족 대관대 대토지 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한정적 성격의 성이 강하다. 한정 국가의 이제 토지 국가가 토지를 뭐냐면 제한하는 한정적 성격을 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영업전은 상전으로 계승됐고 그 구분전 노조로 계승된 거죠. 관료전 이런 등등 해가지고 국가가 이제 뭐냐 토지 소유를 관리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조세의 정확한 부과와 부병제 운영을 위해서 호족을 정리하고 이때 정남에게 토지를 분급했고요. 그 다음에 간양과 허팡이라는 걸 따라서 토지의 지급액을 가감시켰는데 간양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토지는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에요. 서북방 지역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원칙대로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협팡이라는 것은 토지가 좁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이런 거는 이제 토지가 없다 보니까 지급 액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균전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어. 얘가 그래서 초상 비용을 마련하거나 완공 고간의 영업전을 이제 뭐냐면 영업전은 이제 처분할 수 있고 협황에서 가능 시에 이주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곳에서 인구가 적은 곳은 이제 할 때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 예외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뭐 우리나라와 중국 제도를 보면 현실에 좀 안 맞는 제도를 이렇게 막 실실내 그래놓고 예외 규정을 이제 만들어 놓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그 원칙이 돼버린 거야. 그 원칙이 얘가 원칙이 되고 그게 또 나중에 또 제도화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도 몇 가지 줬지만 실제로는 균전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균전제 붕괴의 어떤 또 요인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지급 기준을 보면요. 원칙을 보면 이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특히 정남을 기준. 왜냐하면 정근대 시대 때는 성인 남자의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18세에서 60세까지가 정남이 있고요. 이건 좀 약간 기준은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들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사망자는 환수한다.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여자는 수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첩적, 그러니까 이 가첩적은 가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구분전 30물 지급하고요. 그다음 불구자 병든자는 또 구분전 40물 지급해. 그리고 가첩적과 불구자가 호주일 경우에는 집안에 우두머리면 20물 더 지급해요. 그다음에 중남은 원래 지급하지 않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성인의 반을 지급한다. 예, 중남은 18세 이하 정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청소년 정도 중고등학교 애들 이런 애들은 성인의 반을 지급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서브노트에 보면 군전의 내용에서 남자가 18세가 되면 뭐 중남, 정남은 구분적 80호, 영업적 20호 되는데 중남은 지우세요. 정남만 해당하는 거야. 정남만. 자, 내용을 보면 영업전과 구분전으로 크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영업전이라는 것은 영구히 지급하다. 그래서 한수전이 안 되는 불한수전이죠. 이거는 예전 상정과 연결돼 있고요. 자, 구분전이라는 건 입구자에 나눠준다는 뜻이야. 입구라는 건 사람을 뜻은 사람마다 나눠줬다는 뜻이죠. 평등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노전을 이제 계승한 거죠. 원칙대로 보면 세습 불가능한 토지는 구분전. 그래서 한수전은 구분전 80무. 비한수전, 불한수전 같은 세습 가능한 토지는 그냥 20무가 원칙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 조용조와 부병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영업전과 구분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 구분전을 한수했느냐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예, 설이 있고. 왜냐하면 이 당시 구분전은 거의 숙준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전이다. 다만 이제 국가가 통제를 좀 원활히 하는 한수가 빨리 유사시 한수가 빠른 것을 설정해서 구분전이나 해놓고 한수가 좀 안 되는 것을 영업전에다 유사시에 이렇게 해갖고 국가 토지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설정한 거지 실제로 지급한 건 아니다. 한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까지 하니까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껴들어도 원칙만 좀 파악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료 영업전이라는 게 있죠. 이 관료 영업전. 그래서 이제 그 관료 영업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군정법 체제에서 대토지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료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냈는데 관료의 등급에 따라서 근데 그 당시 관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귀족들이죠. 원래 귀족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벌 귀족들은. 그러니까 문벌 귀족들의 토지 소유를 그냥 추인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료 영업전이고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생산수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군전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경작 유전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경작자가 이제 자기 땅을 경작하는 걸 바탕으로 하는 거지만 관료 영업전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관료들이 직접 나가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다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농사를 짓는 거야? 다들 또 땅이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근데 실제로 원칙은 제대로 안 지켜졌죠. 땅을 지급한 것도 이제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없는 유민들이 그 당시 발생됐어요. 그 유민들이 보통 이제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뒤에 얘기하자면 갱년하는지 부곡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 갱년화 부곡들이 뭐냐면 간인 영업전에 들어가서 뭐냐면 농사를 지어요. 일종의 소작농이죠. 이들은 노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민이죠. 그래서 당나라 정부에서는 이들을 이제 뭐냐면 양천제 실시해서 천인 집단을 묶어서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죠. 자, 하여튼 생산수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간인 영업전 중심으로 장원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 갱년화 부곡 같은 예민들이 확대되고 등등 하면서 군전제가 붕괴하는 요인이 내포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뭐 직분전, 그 다음에 공예전 이런 것들 지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직분전, 그 공예전 같은 것들 지급을 해갖고 이것도 이제 현직 관료들이나 간청에 지급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수단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고려하지 않았죠. 주로 갱년화 부국 같은 예속민, 천인계층들이 이제 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국가에 활동했던 여러 직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반대급부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사나 여간, 승리, 상공인, 간호와 자포, 태상, 음성인, 간청민들 그러니까 천민들도 국가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급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인신지배적 성격이 되게 강화됐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텃밭 정도 역할은 원택지 같은 걸 지급을 했죠. 그 가족 3인에게 1물을 지급했고 천민의 경우에는 5인당 1물을 또 지급을 했죠. 예, 천민도 지급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한계는 초창기 때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는 적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 그리고 토지 경변 같은 거 장원이 확대돼요. 그래서 이게 토지가 부족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아직도 논란이 많다. 그리고 실시했더라도 다르게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동양사 개론에 이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밑에 한번 주 678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실시한 관점 여부를 가지고 이제 크게 부정설, 일부 지역 실시설, 그래도 실시했다는 전국 실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뒷받침한 문서가 이제 부정설은 동학문서에서 뒷받침하고 있고 왜 이거 동학문서가 중요한지 아시죠? 이거 다 이면지를 행정문서 사용했기 때문에 트럼프 문서도 마찬가지고 전국 실시설 주장의 트럼프 문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문서 같은 경우는 전국 실시설인데 자, 한국인에 의한 중국사 보면 실제적으로 수정과 한수의 실시로 토지 군분 작용이 됐다. 그래서 그 투판 문서를 보면 그래갖고 투판 문서에 보면 투판이죠. 지급받은 토지를 국가에 반환한 퇴전 문서가 나와 한수 규정이 있는 거야. 확실히 토지가 국가에 의해서 한수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자, 다만 이제 투판 문서에서는 지급받은 토지가 매우 영세해서
1인당 신무 남짓해 지나지 않는다. 또 영업전까지 환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원래 율령의 일반적 규정과 상당히 다르게 뭐냐면 진행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는 건지 알 수 있죠. 자, 근데 동양문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건 이념적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지배한다는 어떤 규정일 뿐이지 실제로 이게 실시한 토지제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한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동항의 호적을 보면 각 호의 보유지가 적혀 있고 영업전과 구분이 따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응수정,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지급할 토지와 이수전, 이미 지급받은 토지, 미수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그 토지의 총계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일률적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종래 도용한 토지를 신고하게 돼서 호적에 등재시키고 그걸 단순히 영업전과 구분조로 구분시킨 거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념적으로 국가 권력이 개인을 지배한다. 임신 지배적 어떤 특징, 지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지 제도지 실제로 지급된 토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그냥 영업전이나 구분을 나눠가지고 그냥 항목상, 서류상 정리한 게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이제 따오게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면서 가역의 징수가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그 관련된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국인에 의한 중국사를 보면요. 중국의 병방 지역에서 출토된 자료를 가지고 중국 내지의 군전제 실시 사항을 추정하기 없죠. 왜냐면 앞에 투어파 문서라든지 동항은 중국의 중심부에 이제 실시한 지역이 아니라 밖이죠. 좀 외곽 지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병방의 어떤 토지제도 실시 문제 가지고 이걸 중앙으로 이제 중국 전체 확대 적용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야. 자, 군전제가 지역의 사정에 따라 실시되었고 다만 군전제의 진정한 목적이 가역의 징수였던 걸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그 군전제가 지역의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이제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군전제의 진정한 목적이 가역의 징수였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의 토지와 인민의 호적을 파악하고 군전법에 적용해서 토지 이동과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고 가역을 징수했다는 수당의 군전제 이념만 확인할 수 있다. 인율적으로. 그러니까 실시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고 국가의 어떤 군전제 실시 의도의 목적과 그걸 바탕에 두고 있는 이념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념은. 근데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동양사 개론이나 교과서 한의 중에 있는 그 군전제 제도적인 모습들만 명시적으로 구정된 제도적인 모습만 파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군전제 내용을 이제 좀 받고 군전제 붕괴 과정을 좀 볼게요. 자,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 다시 도와서요. 자, 군전의 문제점 붕괴 보면 북의 군전제부터 시작한 귀족대가 대토지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죠. 추인해 준 거죠. 그리고 관료 귀족들은 그다음에 개간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 개간지 점유, 사원전의 증가, 그 다음에 간전의 사유화된 토지의 이제 사유화가 촉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찰들이 많았죠. 사원들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되게 면세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귀족도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도 있어요. 자기 토지를 이제 뭐냐면 사원전에 기탁을 한 다음에 실제 운영을 자기가 하는 거죠. 사원은 자기 개인 원찰이고. 자, 그리고 또 균전농민은 생활의 궁핍에 따라 매매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규본적인 영업전을 매각하게 되면서 귀족이나 부의 대토지 사유가 더 촉진되었다. 그리고 이제 인구도 또 늘어났죠. 그 인구의 늘어남에 비해서 지급할 토지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는 새 정남에게 새롭게 이제 정남이 된 사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결과를 보면 안산의 계기도 이제 군전제가 완전히 붕괴됐고 이만은 안산에는 이전부터 군전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야. 부병제나 조용조제가 붕괴됐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확인 사살에서 결정적 타격을 준 게 안산의 난이 난 거야. 자, 하여튼 안산의 난 전후에서 군전제가 완전히 붕괴됐고 이후 토지는 대부분 개인의 소유인 장원과 그 정부가 소유하는 간장으로 바뀌었다. 정부죠. 그래서 균전제에서 뭘로 바뀌었다? 안산에 나는 전후에서 장원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군전제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조용조도와 군수법도
조용조 부병제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부병제가 오병제로 바뀌고 좀 뒤지만 자 조용조도 이제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죠. 군종이 붕괴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로 바꿔요? 양세포로 바뀌죠. 양세포로.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의 균전제 성격을 볼게요. 자, 북의 균전제 토지 분배로 농업 생산의 재고가 목적이었다면 수당시대는 간인 신분에 따라서 간인 신분 때 귀족 계급이에요. 귀족 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정치적 신분에 따라서 토지 소유 관계를 설정했죠. 그래서 일품부터 해서 뭐 이렇게 풍급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분에 맞지 않는 많은 토지를 갖는 걸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농업 생산 재고 목적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역의 부담자인 세금의 부담자인 성인 남자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좀 성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초기의 국가적 개간 정책이 간인귀족들, 그 당시 간인귀족들은 이제 막대한 노동력이나 자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 개간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이 때 권능적 성격을 버리고 토지 소유액만 제한하는 제한적 한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북이와 당나라의 어떤 그 군전제 성격 변화 이걸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원칙상 일단 똑같이 땅을 나눠줬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국가가 있겠죠. 세상 공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걷는 게 조용조예요. 조용조. 군전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 조용조는 성인 남자들 이제 지급받았으니까 성인 남자들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차등징수가 아니라 똑같이 세금을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균등 분배를 했으니까 균등 진수를 원칙으로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조는 이제 조세죠. 토지세죠. 토지세를 공물로 징수하고 10분의 1을 원칙하고요. 정남 1인에게서 대서 속 2석을 받았다. 그래서 보통 2석 정도가 나왔나 봐요. 용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이제 노동력을 이제 얘기하죠. 노동력. 여기 노동력만 한정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래 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요역하고 군역이 있는데 이건 노동력 또는 요역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군역은 뒤에 있으니까. 그다음 조라는 건 지방의 특산물을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예. 그리고 잡요는 뭐냐면 그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조용조와 달리 지방간청에서 각종 사역을 동원하는 것을 잡요라고 해요. 이게 지방세죠. 지방세.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특수한 세금이 이제 있는데 호세와 지세가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세금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양세법의 기원이 되는 세금이야. 그래서 호세와 지세는 보면 그 당시 구호동제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호를 제사에 따라 구호동제로 나누고 호등에 따라 색을 걷는데 주로 왕공부터 일반인까지 해서 나눠져.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걷는 게 아니라 균등진수가 아니라 제사에 얻어서 했기 때문에 차등진수예요. 그래서 주로 관료대 봉급을 걷는 목적에서 걷었다. 근데 그리고 지세는 홍련을 대비해서 구항을 목적으로 경지의 넓이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넓이에 따라서 걷는 거죠. 그럼 호세와 지세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앞에 조용조는 균등징수죠. 근데 호세와 지세는 재산과 토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차등징수야. 그러니까 빈부의 차를 국가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걷는 세금이죠. 이게 주세금은 아니었어요. 그 조용조 체제에서는 이게 보조적인 세금이었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안산이 난 이후에 그 실시한 양세법 안에서는 이 호세와 지세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제 주세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세법은 호세와 지세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죠. 조용조가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러냐 호세와 지세가 빈부의 격차를 인정하고 그거 바탕 호등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조용제 전반의 특징은 뭐냐? 물납세고요. 화폐가 아니라 균등세다.
아까 군등 진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인두세적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죠. 그다음에 성진수 후 진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징수하고 나서 그 징수에 맞춰서 계획을 짜서 지출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양세법은 반대죠. 양세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출 계획을 짜고 나서 그에 따라 이제 뭐냐면 징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 원적주의.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신고한 공고에서 뭐냐면 조용조용 납부해야 되고 다른 곳에 이주를 못해. 예. 그래서 본고지주의라고 하죠. 물론 이것은 이제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무너지긴 하는데 가로정책 이후에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용조와 관련된 내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잠깐 보면 산업발달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농업 생산을 통해서 이제 벼농사가 하북지방까지 확대돼서 그다음에 하북지역의 밭농사가 또 2년 3장 행해졌다. 자, 이 변화는 이제 뭐냐면 또 송나라까지 연결돼요. 이게 대개는 당 말에서 송나라와 연결된 거든요. 이건 좀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차 생산 같은 경우에 음차. 그러니까 음차라는 거는 이제 차를 이제 마시는 습관이 이제 음다라고 하죠. 음다. 그래서 음다 풍습이 널리 퍼지면서 차가 사천이나 호북, 절강 지역에 재배돼서 특산물이 부과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소금과 함께 필수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세를 이제 많이 부과를 하죠. 자, 다세가 나중에 신체군에 이제 뭐냐면 그 경제 근거가 된 거예요. 신체권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세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염세 이런 것들 전매제를 통해서 거기서 얻은 세금을 통해서 신체권을 육성을 했죠. 그다음에 당 고조화대 종의 오수전 대신에 개원통보를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어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돈을 주겠다고 한 종이 증서인데 이게 일종의 동정처럼 생겨 지폐처럼 사용했어. 그래서 이게 중국 화폐상 최초의 지폐 기원이 됐다. 편한 비전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 발전 좀 받고 농업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당나하고 이제 송나를 묶어가지고 농업혁명 관련돼 갖고 좀 얘기할 필요 있어요. 자, 도시의 발달과 대외무역 합충을 보자. 당나라의 도시는 상대적으로 볼 때 송나라에 비해서 이제 좀 뭐냐면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많이 발달을 했고 대표적인 도시가 장안, 강주, 명주, 양파, 영파, 양주 이런 곳인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방제를 운영했죠. 그리고 이 시방제를 누가 관리 감독했냐면 행이라는 그 상업조합이 관리를 했어요. 행주라는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이고 이거 이제 당나라했던 행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송나라했던 작이 있죠. 수공업조합인. 근데 이건 그때까지 이제 뭐냐 당나라 때까지는 행만 있었어. 작은 없고요. 예, 그 뒤에 송나라 때 생긴 거야. 근데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초시라는 게 등장해요. 자유시장 형태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도시의 발달 있고 이런 도시의 발달은 당나라 도시의 발달은 뭐와 또 연결돼서 송나라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송나라와 당나라의 도시는 좀 성격이 틀려 도시구조 틀려요.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좀 더 얘기할 텐데 요거는 요것밖에 좀 안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대의무역과 이제 좀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볼게요. 일단 대의무역 보고 이제 좀 심하게 이제 좀 내용을 볼게요. 자, 대의무역 보면 비단길 무역과 해로무역을 같이 이용했네. 안서도구회와 도덕구회 호시장을 두고 호시장은 이제 말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랑캐들과 이제 이민족과 시장을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무역을 하는 걸 호시장이 하죠. 이렇게 무역 관리도 했고 해로무역 바닷길을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남방의 여러 도시들 있죠. 강주, 천주, 양주 이런 무역항이 발달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박사를 줬다는 거. 시박사. 자, 시박사는 그 당시 그 물품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관리하는 간척을 얘기하는데 시박사는 이제 당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 그 다음에 송, 원, 명나라는 좀 약간 한국밖에 없지만 일단 있었어요. 당송, 원명 때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청나라 때 해관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줘. 해관의 어떤 기원이 되는 제도가 시박사야.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때 뭐 원나라 시박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했고 동양사 이제 심화 교재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또 살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83페이지 펴보세요. 농업 발달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여기만 수공업 부분에서 이제 좀 보면 그 당시 귀족사회 바탕으로 해서 수공업 제품이 이제 했고 다 예, 차의 전국적인 보급과 도자기 공업 발달 예, 당사책이고요. 참고로 다의 전국적인 보급은 뭐가 깔려 있는 선종이 깔려 있어요. 선종. 선종은 참선을 많이 하잖아요. 참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동이 많이 와. 근데 그날 커피가 없어가지고 이제 카페인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커피 없는 상태에서 차가 그 당시 카페인 음료였죠. 그래서 카페인 음료인 다 차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성종이 유포하면 자연스럽게 이 차가 뭐냐면 유포돼. 차 마시는 습관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에서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아까 전에 개헌통보, 편안, 비전, 그다음 돈과 물품을 보관하는 개방제도 이렇게 것도 있었다. 그러면 요게 잠깐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동양사 개론에 보면 910번을 보면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비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상업 목적으로 원거리 여행하는 다상인들, 그러니까 다상인은 차상인들이죠. 현금의 진출에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장안의 진주원가 부호에게 의뢰하여 편안을 발행받고 거래한 걸 비전이라고 한다. 예. 그래갖고 이 비전은 멀리까지 이걸 뭐 화폐를 가지고 이제 가서 교환하기 힘드니까 비전을 받고 거기에 이제 뭐 상품을 일종의 지폐처럼 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먼저 보여주면 그에 대한 이제 금은이나 여러 가지 뭐 개원통보 이런 걸 주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화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화음이라고 하죠. 받는 사람하고 발행하는 사람은 이제 달리하는 그걸 통해서 일종의 지폐처럼 사용한 거야. 지폐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방이라는 제도는 911번에 있죠. 전문을 맡긴, 그러니까 돈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맡긴 상인이 타인에게 수표를 발행해서 수취인이 이 수표를 제출해 내어주는 제도를 개방제도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아까 비전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을 뭐냐 하기 위해서 물품을 보관하고 비전을 받고 이게 돌면서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정된 가서 개방 가고 바꿔올 수 있는 거죠. 돈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구조와 이제 이런 걸 볼게요. 여기 장안 내부가 보이죠? 자, 여기 장안 내부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상당히 계획도시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큰 길이 있죠. 주작되는 그 동서로 나뉘는 큰 길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 네모난 곳이 있죠. 네모난 곳. 네. 이걸 방이라고 해요. 방. 방. 그리고 장안 같은 곳에는 모든 곳에 시장을 개설할 수 없어. 그래서 정부가 딱 지정된 곳이 있어요. 지정된 서시, 동시 두 곳에 딱 있어요. 낙양은 세 곳이고요. 그래서 이걸 시라고 해. 그리고 서시, 동시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시방제라고 해요. 시방제. 예. 여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도시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그 북쪽에는 궁궐이 있고 이 궁궐 중심에 주작되던 큰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시와 동시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방이 있어가지고 요 방은 일종의 주변에 울타리가 있어요. 자야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문이 있고 그래서 여기 여문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새벽 시간이나 밤이 되면 여문을 딱 닫아요. 통행 금지시켜. 그다음에 아침이 되면 여문 열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폐쇄적인 도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장항성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항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거는 이제 8세기 때 기준으로는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안, 바그다드, 콘스탄티노플 있죠. 장안은 유교의 중심 국가, 유교를 이제 동아시아 국가의 제일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그다드는 이슬람권에서 제일 큰 도시고 기독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이죠. 자, 하여튼 장안은 이제 당시 세계 최대의 규모로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전형적인 계획 도시였다. 자, 5m 이상의 높은 성벽을 둘러싸인 성내는 남북 11개, 동서 14개 도로에서 110개 이상의 방으로 격자형으로 이렇게 구획됐고요. 그 다음에 황제가 거주하는 군성 딕드의 금원에는 남쪽 시가를 내다보면 당하는 하나의 큰 바둑판처럼 구격화된 모습을 눈에 띄었다. 항성 앞으로는 폭 140m 주작대를 두고 그 당시 이제 만년형과 장항으로 나눠졌으며 도시는 간동을 넘어 한반도 일본, 서시는 실크로 넘어 서역과 연결돼 있었다. 그리고 장안은 110개 방은 그 자체가 하나의 폐쇄된 성이었다. 하나의 이제 뭐냐 높은 그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예, 사면이 높고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4개 또는 2개 문을 통해서만 허용됐다. 그러니까 여문이라고 해요. 여문.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상업도시로서의 발달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는 뭐 장안하고 동도는 좀 약간 이제 상업도시보다는 행정적 성격이 있고요. 상업도시는 이제 강주, 명주, 양주 이런 무역항이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장안은 후에 이제 그 당나라에 온 외국인들의 영향을 줘가지고 외국인들의 영향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수도 건설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본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헤이쇼쿠나 뭐 헤이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헤이쇼쿠는 장안의 도시구획을 본받아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정해진 곳에서만 할 수 있죠. 장안은 동시, 서시, 낙양은 이제 동서시, 남시, 그리고 지정된 곳에 주, 부, 군의 소재지에 시장이 설치되고요. 다만 초시라에서 이 초시는 지방의 소도시에 만든 정기적인 시장인데 이건 간설시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그 시장이에요. 자유시장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향을 끼쳐서 송나라에 들어가면 성 안까지 초시가 확대돼. 그러면서 종전의 간설 시장이 무너지고 나중에 송나라 같은 게 도시 곳곳에서 다 이제 자판 깔고 물건을 갖다 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게 등장하죠. 행. 그래서 요때 이제 시장을 관리하는 곳이 행이야. 동업 쪽 정포작가 상인조합 이런 걸 행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송나라 때 행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건 나중에 송나라 때 좀 얘기할게요. 자, 당나라는 대무역이 발달됐죠. 그래서 대발전과 개방주의 정책 때문에 동서간의 교통이 촉진됐고 시박사를 설치해서 무역사무소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시박사는 원나라, 당나라부터 원나라까지 명나라까지 해요. 예, 명나라까지 대무역을 담당했고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도 활약을 했다. 예,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중에 일단 뭘 이제 좀 잠깐 읽어보냐면 그 밑에 914번 아라비아 상인 관련된 내용을 좀 동기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볼게요. 자, 아라비아 상인은 페르시아 만 안에서 항해할 수 있는 배를 이용했으므로 그는 인도의 실론에서 중국의 거선으로 바꿔 타고 중국에 내항한 것 같다. 자, 이도 미도 그 당시 그 중국의 해상 활동은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다 활동의 수입품은 상하, 물소포, 진주, 목면, 향로, 약품이 있었고 수출품은 비단, 공예품, 도자기, 동종이 있었다. 이 당의 귀족들은 외국 무역을 자본으로 투자한 예도 적지 않았으며 그 이익 또한 막대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국가 재정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매제죠. 전매는 소금, 술, 다 차를 이제 바탕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신채권도 육성하고 그랬다고 했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소금의 전매제 변화요. 자, 요거는 서버 내용도 있긴 있는데 일단 뭐 하는 김에 요것도 같이 하죠. 요거 심화 교재 내용을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안사에 난 이전에는 감매법이라는 게 있어. 제후기가 이제 실시해 갖고 이제 했는데 해연, 지형, 정역 모든 이제 그 소금을 생산 유통까지 누가 장악하면 국가가 장악하는 거야. 국가가 이 주체가 빠졌네. 그래서 국가가 생산과 유통까지 장악을 해요. 자,
근데 안사에 난 이후에 이게 이제 국가가 일일이 그걸 하기가 좀 그러니까 유한의 건의를 받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통상법을 실시했어요. 통상법. 그래서 소금과 생산과 추사 과정만 어 관해서 감독을 하고요. 유통은 상인이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상인은 이제 뭐냐면 각세를 이제 지불하고 판매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판매권을 이제 판권을 얻는 거죠. 판매권을 얻고 운반과 판매는 상인들에게 위임한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염과 조온이 서로 결합해요. 왜냐면 조온은 이제 바다 그 내륙 해운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염을 효율적으로 이제 수송하기 위해서는 뭐냐 조온을 이용했는데 조온은 국가가 통제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국가로부터 이제 각 세금을 낸 그 상인 집단들만 이 조언을 통해서 뭐야 세금 그 염을 공급하거나 할 수 있도록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자, 하여튼 통상법이든 그다음에 감매법이든 일단은 국가가 독점을 해가지고 뭐 생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염값이 오르죠. 가격 급등해서 나중에 이렇게 허락받지 않는 상인 집단들이 등장을 그래서 밀매상이지 염을 밀매하는 그러면서 이들은 염적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밀매상은 이게 수송 유통하다 이제 간병 만나면 이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뭐냐 같이 사병 집단을 같이 거느려요. 예. 그 대표적인 항소의 난 때 항소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하락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세나 순의 전매, 강세, 상세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을 또 걷어서 이것이 농민 부담의 가중을 일으키는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 영해사직들이 등장해요. 영해사직은 뭐 율령 밖의 그런 간직들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절도사죠. 절도사에서는 당률이 없는 그 간직들, 당령이 없는 거죠. 당령이 없는 간직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재정 관계에서도 3사가 이제 점점 나타나. 그러니까 염철, 전운, 탁지라는 3사가 비중이 커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령이 없는 거예요. 율령이 난다 그래서 율령이 아니라 영이 없는 거죠. 율령이 없는 거죠.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직이죠. 여기는 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인데 이게 3사가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송나라 때 재정을 이제 담당하는 그 관청을 3사가 이제 독차지하게 되죠. 이건 3사는 이미 당나라 때부터 등장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잠깐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소금 전매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915번인가요? 잠깐만 이게 주가 어떻게 된 거야? 네, 916번 읽어볼게요. 통상법. 자, 916번 보면 전매제다에도 관청의 생산과 운반 및 판매를 모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연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소금 판매 이익이 막대함으로써 강해 지역의 대상인데 대주주는 염상으로 변시해 부를 축소했다. 이들은 조정문안이나 번진의 재정을 원조함으로써 번진과 관계가 긴밀해졌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916번은 이제 보니까 통상법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통상법이냐? 예, 통상법을 해가지고 요때 이제 관련된 내용을 쓰고 그 당시 절도사와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그 대의무역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체제, 경제, 당성 병역기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당성 병역기에 보면 당나라에서 송나라 넘어가기 전에 그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 이제 학파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당성 병역을 시대 구분에 이제 뭐냐면 걸로 파악하는 학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당성병학교를 강조하는 부분은 일본 학계에서 되게 강조해요. 일본 학계에서. 그래서 일본 학계에서는 중국사를 예전부터 많이 연구했어요. 그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중국을 먹으려면 중국 역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에서 30년 거쳐가지고 중국사 연구 성과들이 많이 누적됐고 그리고 유럽의 시대 구분 개념을 도입을 해갖고 그 중국사를 어떻게 뭐냐면 평가할 것인가 시대들 특히 그 계기가 됐던 게 단송 병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돼 있어요. 강자 중국사에.
근데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은 다 그 뭐냐면 시대 구분까지 논의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는 학자들이 일본 지금 우리나라 중국사 학자들이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공부하거든요. 중국. 그러니까 일본 학계 논의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예전에 진짜 객관식 기출 때 한 번 좀 약간 언급 정도 했을 거야.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에서는 이제 당성병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일본 학계에서 지금 이제 중국사 연구에서 재미있는 동경대학이 있죠. 동경학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도학파가 있어요. 이 경도학파는 이제 교토대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교토대도 유명하죠. 네. 자, 동경학파는 당송병학기 요 시기를 뭘로 보냐면 고대가 끝나고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로 봐요. 고대가 끝나고 중세로 넘어가는 그 시기로 보고 경도학파는 좀 더 이렇게 진보적인 의미를 둬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네들은 근세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죠. 우리가 쓰는 근세라는 개념이 경도학파에서 나온 개념인데 근대와 중세의 그 중간 단계를 근세라고 둬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위진 남북쪽까지는 중세고요. 그리고 여기 당송을 거쳐갖고 이제 개혁을 통해서 뭐냐면 근세로 넘어간다. 예, 이렇게 보죠. 예. 그래서 중세 근대, 그러니까 위진 남북쪽 당나라까지는 중세, 그 다음에 당 말기 때에서 송나라 넘어가는 근세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당송 시기 때, 당 말에서 송나라 때까지 그 병역 과정을 상당히 근세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근데 이에 반해 동경학파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어떤 걸로 보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당송 병역기를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일본 학계에서는 동경학파, 경동학파가 시대 구분에서 당송 병역기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 나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의 지배 구조의 변화를 볼게요. 정치적 측면을 볼 때 보면, 자, 당나라 이제 전반기 때 당내 윤령 체제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미 정치가 거점 방어, 동호부 체제가 있다가 나중에 지배체가 동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도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도우는 토지 경변을 위해서 손흥민 체제 몰락과 유망, 그리고 절충부의 평중 배치에서 부병력의 압박, 훈간의 난발, 이게 훈간은 명예직이 일종인데, 그래서 훈간을 받으면 이제 요역 면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훈간을 받지 않는 나머지 토호들에게 토착, 이때 토호는 지방 세력가가 아니라 토착호예요. 네,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본족지 소환주의 또 본족지라는 건 본족지에서 도망가면 소환을 하게 되는데 자 소환족 개코는 호족에 제외되어 세금 납부를 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족지에 들어가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얘네 도망을 갔어. 그러면 본족지 소환주의 각에서 얘네들이 이제 잡아와서 뭐냐면 본격적으로 다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들 개코드는 잡히지가 않는 거야. 근데 원칙상 그런데 본적지 소환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개코가 잡히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나중에 올 거라 생각하고 비워두는 거죠. 예. 근데 실제 개코든 다른 지역에 살면서 2대 3대 동안 거기에 이제 앉아 토착해야 되는데 어 본족지에 뭐 호적이 있으니까 거기는 자기가 원래 사는 곳은 지금 호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어. 그래서 세금 납부를 이제 면제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도들이 이제 뭐냐면 발생이 된다. 국가에서 이제 그 파악되지 못한 그 도들이. 그래서 이건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현종 때 이 도들을 다시 이제 뭐냐면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시작된 것이 뭐냐면 우문영의 가도 정책이에요. 예, 가도 정책. 자, 우문영 가도 정책은 전반적으로 그 당시 이제 군전 체제 있죠? 군전 체제. 그러니까 율령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현실을 좀 반영하는 거야. 완전하게 군전을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군전 체제 바탕으로 나름대로 현실을 반영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다시 호적조 살려가지고 본관으로 도망간 도우와 그다음 적의 저는 뭐냐면
숨어있는 은닉된 토지 있죠. 이걸 찾아내서 국가 다시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있는데 요 부분이 예전에 양세법 관련돼서 나올 때 공사년도인가요? 같이 기출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 몇 년 동안 안 나오긴 하는데 약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동양사 기초 지식이나 강제 중국사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요 부분을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심화 규제에서. 그걸 좀 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여기 몇 페이지야? 272페이지 펴보세요. 272페이지. 자, 272페이지 하기 전에 서포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예, 서포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60번. 예, 적으셨죠? 아이고, 이것도 왜 이래? 또 이게 왜? 잠깐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로정책 부분은 이제 할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좀 약간,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7세기부터 그 군전제가 붕괴되면서 도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도를 이제 다시 파악하기 위해서 가도정책을 이제 실시했는데, 자, 배경은 이제 아까 토지 경영에 따른 소농민 몰락과 유망, 농민층의 분화, 그 다음에 절충부의 평중 배치,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언급한 신흥계층의 등장. 요때 신흥계층은 이제 문벌귀족이 아니라 지방의 형사유 계층들 얘기해요. 그들은 형사유 계층 얘기한다. 왜냐 그 당시에는 문벌귀족들이 지방에 살지 않아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가거시험을 통해서 간인 계층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에 권력 공백이 생긴 거야. 그때 이제 중소지주층 형세우 계층들이 등장한 거야. 자, 이제는 호적을 위조해서 호적이죠. 면세호로 이제 둔갑을 시켜. 그래서 이제 세금도 안 내고 그러면서 이제 합법이나 비합법 토지를 쭉 운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얘들이 세금 안 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일반 소득税전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도화가 되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외정이 빈번, 뭐 궁중과 사치 낭비, 관료제도의 팽창과 폭정, 자연재해, 이중징수 등으로 해서 세금이 증가돼서 이제 도망가는 호가 많아지죠. 자,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개코는 이제 도망간 호죠. 도망간 호는 이제 그 토착지에 가갖고 이제 거주지 가서 일부 토지를 획득하고 신분 상승. 얘네 세금 별로 안 내거든. 왜냐면 언젠가 돌아갈 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족지 소환주의 때문에 원족지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실제 거주하는 데선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내고. 그래서 토호보다 가벼운 세금을 징수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토호들이 이제 뭘까요? 이제 세금을 또 뭐냐 전가받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개코가 돼. 그러니까 인구의 대륙 형상이 나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요? 표현되면 그 굴려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호등제를 일부 실시했어요. 호등제라는 것은 자산에 따라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분류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세제는 반영된 것이나 아까 말 호세에 반영돼요. 근데 이 호등제가 나중에 호세뿐만 아니라 호세가 양세법상 정식 항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양세법 때는 이제 뭐냐 일종의 세금 기준이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이때는 호등제라는 거는 군등징수 기본을 유지하면서 일부 뭐냐면 반영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문의 가도 정책을 볼게요. 그래서 이 운영은 이제 율령체제 유지하면서 또 균전체제 유지하면서 뭐냐면 현실을 좀 반영하려는 그 정책을 이제 펴려고 했죠.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초에 율령제가 고종말 측천부 시기 때 모순이 노정돼서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선종 때 실시했는데, 자, 목적은 호족에 기재된 본관으로부터 도망간 도와 적의 전 숨어있는 땅을 찾아내 국가가 다시 장악하려고 했고요. 도를 이제 개코라고 불려요. 개코. 그리고 나머지 토착을 주호라고 해. 도를 개코로 이제 정식화시키고 나머지를 주호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주화시킨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그 지역에 뭐냐면 호족을 올린다는 거야. 호족을. 그 부자들은 이제 본족지 소난주의에 따라서 보내고, 가난한 사람, 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질 못해. 왜냐면 이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 중국까지 땅이 넓은 데서 이사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물려앉게 해요. 그래서 이들 개코라고 하죠. 나머지 이제 토착을 주우라고 하고, 그다음 숨어있는 땅, 적의 인정을 찾아내죠. 건가는. 그 다음에 세격 위력을 검찰하고 도를 수감한다. 그러니까 역을 피하는 사람을 차단하고 도를 수감해서 호족에 올리게 되죠. 자, 일단은 건영의 원칙을 보면, 건영이라는 거는 그 호족을 어떻게 이제 정하고 보내느냐, 다른 지역으로 보내느냐, 이런 걸 원칙 보면, 타향으로 도망간 자, 도가 기우지 그 정착한 땅에서 안주하게 받을 경우에는 아까 부자는 본족주 기한시켜요. 얘들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가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한을 시키고, 가난한 자는 정규 허용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일단 이주비용도 없고 거기 고향에 가도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또 도망쳐 나와. 예, 그런 걸 이제 감안한 거죠. 그러면서 현주지의 기우지에 이제 호적에 등재시켜 호구수가 증가를 도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했더니 주호와 개코가, 주호는 3, 개코는 2였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코 비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양세법이 나중에 성립되죠. 근데 이제 이때는 주호와 개코를 이렇게 나누고, 주호는 좀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하고요. 개코를 좀 세금을 적게 내겠어요. 상대적으로. 이거 좀 뒤에 얘기했지만, 왜냐면 개코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또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근데 양세법은 이제 주호와 개코 상관없이 자산에 따라서, 아까 1등급에서 9등급 있죠? 이 호세가 정식화되면서 자산에 따라서만 이제 부과가 되는 거야.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잠깐 이 세금 내용이 보면, 그럼 주호와 개코에게 어떤 세금을 부과했는가 좀 볼게요. 여기는 일단 이제 여기 보면 토와 개코의 담세 비용이 불균등했는데, 여기 좀 볼게요. 이게 잠깐 이거는 서브노트 보는 게 낫겠네. 네. 자, 개코를 제도화하면서 그 당시 토라는 거는 주호라고 이제 부르는 게 낫죠. 주호는 조용조를 일단 내고 지세, 호세를 다 내야 돼. 예. 그래서 좀 부담이 컸죠. 조용조 내고 호세, 지세 이런 것들 뭔가 세금을 다 내는 그걸로 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좀 컸고요. 근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이제 개코는 세금 부담이 좀 적었어요. 세금 부담이. 그래갖고 이제 세금 부담이 적어가지고, 잠깐만요. 아유, 호세만 적혀 있는데 이게 호세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놨는데 호세가 아니라 호세 외에도 이제 뭐냐면 그 개코는 지세도 냈어요. 지세. 이거 호세만 적어놨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신정세도 냈어요. 여기도 신정세를 내고, 신정세는 성인 남자들에게 걷는 세금이야. 신정세. 그래서 일단 조용조는 개코는 안 내도 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신정세, 그다음 호세, 지세 요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개코는 그 당시 그 조용조, 지세, 호세, 뭐 신정세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았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부담의 종류가 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의의는 경제 중심의 남이. 그래서 이제 남이라는 것은 강북에서 강남, 지금 양지간 하류지구 많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부병력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강내의 경제적 발전을 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족지 선호한주의를 원칙을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거주지 부적주의를 전환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지만 예외적으로 이걸 인정해 준 거야. 네. 그렇지만 항상 이제 예의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원칙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주지 부족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줬다. 건영 원칙에서 반영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점토를 건강할 것, 파악한 것, 수많은 토지. 그럼 여기에서 제일 손해받는 계층이 어때요? 신흥 관료 세력들이죠. 이 신흥 관료는 문벌 귀족들이 아니라 지방의 이제 지휘층, 형사의 계층으로서 그 다음에 지방 말단이나 이렇게 유해가는 간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얘는 그 당시 적의 인정 같은 세격 위담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토지하고 요역을 빠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또 한다니까 반대가 심했겠죠. 그리고 도망간 도를 개코라는 이름으로 제도화시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파악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한계도 있죠. 토와 개코와 담세 비율이 불균등해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개코에게 너무 담세를 너무 많이 부담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좀 도망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토보다는 여기도 그렇지만 이게 개코라는 거는 주호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양세법 제정으로 토호와 개코의 구분이 철회됐다. 주호 이렇게 있죠. 주호와 개코의 이제 구분이 철회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제가 줄을 다 닫아놨어요. 관련 것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주 885번이 있죠. 강제중국사 내용인데 토는 정액세, 군등세인 조용조 위에 호등에 의한 지세, 호세를 다 부담하고 건강된 개코는 호등에 의한 부세만 있는데 호등에 의한 부세는 지세의 호세를 포함한 거예요. 부담해졌기 때문에 토는 몰락하고 도와 경향이 심했다. 그리고 토하고 이제 이렇게 그 개코는 동일하게 뭘 부과시켜야 되냐면 그 당시 또 신정세도 같이 부과를 했죠. 자, 그 이후로 개코의 부담이 클 경우에는 다시 도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토한테 이제 개코한테 너무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 도망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형해화된 조용조 체제, 군전 체제를 나름대로 유지해 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양세법을 넘어가기 전에 가도기로서 이제 실시했던 제도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가도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번진체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절도사 관련된. 요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 관련돼 갖고 이거는 좀 설명 정리가 좀 잘 안 돼 갖고 제가 심화 교재를 할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